아시아는 물론 미국과 유럽까지 휩쓸고 있는 한류 열풍은 한때는 일시적인 현상이라 금방 시들해질 거라는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그 인기는 사그라들기는커녕 확대되며 커다란 문화 현상으로 점점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일본에서 한국이 문화의 트렌드를 이끌어가며 확고한 장르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런 한류의 역사를 지켜봐왔다는 한 일본 여성의 사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일본 오사카에 살고 있는 사토 하루나라고 합니다. 저는 일본에서 한류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어요. 한류 평론가가 무슨 일을 하느냐고요? 정확히는 한국 대중문화 평론가라고 하는데요. 제 일은 한국의 드라마, 음악, 영화, 그리고 아이돌 문화까지 한국 대중문화의 다양한 측면을 분석하고 그 흐름과 의미를 일본과 전 세계의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좀 거창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사실 이 일에 정확한 정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한국의 드라마나 음악에 관심이 많고 인맥을 통해서 각종 정보도 빨리 입수할 수 있는 편이라서 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문화에 대해 글을 쓰거나 코멘트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그 활동이 한국 대중문화를 소개하고 홍보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한국 대중문화의 발전과 글로벌한 영향력을 지켜보는 건 언제나 흥미롭고 보람찬 일입니다. 쉽게 변화하지 않는 일본 사회와 비교하면 한국의 변화와 성장은 엄청나게 다이내믹해서 정말 감동적이기까지 해요. 제가 이 길을 걷게 된 계기는 20대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한국의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가 일본에 진출했고 그들의 매력과 열정적인 무대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동방신기의 팬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그때부터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며 한국 문화를 배우고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팬 활동이었지만 점차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통찰을 나누고 싶다는 열망이 생기더군요. 그렇게 커뮤니티 내에서 글을 쓰고 의견을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류 평론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 문화에 빠져들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에는 지금과는 다르게 한국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게도 그런 기회가 찾아왔었던 것 같아요. 일본에 처음으로 한류 붐이 일어난 것도 벌써 20년도 전의 일이네요. 일본의 공영방송사인 NHK에서 한국 드라마인 겨울연가가 방영되었는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일본 내에서 조용하게 늘어나고 있던 한류 팬들이 욘사마라 불리는 주연 배우 배용준 씨가 방이랑 공항에 집결하면서 한류의 폭발적인 시작을 알렸었죠. 일본 사람들은 할리우드 배우가 와도 그 정도로 모이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욘사마가 일본에 왔을 때 공항에 몰려든 팬들의 열렬한 반응에 일본 전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TV에서 대체 욘사마는 어떤 사람이고 겨울연가는 어떤 드라마인가 연일 방송을 해대며 난리도 보통 난리가 아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 그 일이 일어나기 직전까지는 바로 옆에 위치한 한국에 대해 알지 못하는 일본인들도 정말 많았어요. 일본인들은 일본 국내랑 유럽이나 미국 쪽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한국 음식도 김치랑 불고기 정도가 알려져 있을 뿐이었어요. 제1교포들이 운영하는 가게가 아니면 한국 음식을 지금처럼 찾아보기 쉬운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겨울연가의 효과는 대단했어요. 연예인들이 욘사마의 흉내를 내고 한인타운으로 유명한 시노오쿠보에 일본인들이 바글거리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한류 팬들은 이때까지는 중년 여성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한국 문화는 아줌마들의 취미 생활이라며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도 많았던 게 사실이에요. 가수로는 보아가 각종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며 젊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었어요. 홍백가합전에도 출전하며 큰 인기를 얻었지만 보아는 한국 가수라기보다 일본에서 데뷔를 한 한국인 일본 가수라는 인식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때까지는 아직 한국 문화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셔서 겨울연가는 함께 재밌게 봤지만 단지 그것뿐이었어요.
그런 제가 본격적으로 한류에 빠져들게 된 건 동방신기가 일본에 진출하면서부터였어요. 그들은 이미 한국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었지만 일본에서는 무명이었기 때문에 다른 신인 가수들처럼 소규모 이벤트에 나와서 천천히 인지도를 쌓아갔어요. 저는 동방신기의 무대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전까지는 일본의 아이돌 문화를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에 한국의 아이돌이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다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일본 아이돌들과 비교했을 때 그 차이는 너무나도 분명했어요. 일본의 아이돌은 주로 친근함을 중시합니다. 그들의 매력은 팬들에게 친구 같은 존재로 다가오는 데 있고 춤과 노래는 적당한 수준이면 된다는 인식이 강했어요. 춤도 노래도 일반인보다 약간 잘하면 되고 외모가 가장 중요한 요소였죠. 인기만 얻으면 바로 드라마나 버라이어티 쇼로 진출해 배우나 사회자로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가수로서의 실력보다는 여러 분야에서 얼굴을 알리는 게 더 중요한 듯 했어요. 사실 일본의 남자 아이돌들을 키워내는 자니즈라는 대형 기획사조차도 연습생 시절에 훈련을 받긴 하지만 그 정도가 한국과는 다르게 상당히 가벼운 편입니다. 그런데 동방신기의 무대를 보면서 한국의 아이돌들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준비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춤을 출 때 각도 하나까지 완벽하게 맞추고 격렬한 안무를 소화하면서도 고난도의 노래까지 능숙하게 부르더군요. 일본 아이돌들에게선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철저함이었어요. 마치 해외의 유명 아티스트처럼 프로페셔널한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외모 역시 준수했을 뿐만 아니라 무대 위에서는 물론이고 팬들에게도 한없이 예의 바르고 세심하게 신경 쓰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잘생긴 청년들이 아니라 진정한 아티스트로 보였습니다. 이 모습은 동방신기뿐 아니라 이후에 차례로 진출한 빅뱅이나 카라, 소녀시대를 봐도 느껴지는 점이었어요. 이런 차이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 후 한국의 아이돌 문화가 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흘린 땀과 노력의 결과가 성공으로 이어진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이 경험은 제가 한국 대중문화에 더 깊이 빠지게 된 계기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일본의 아이돌은 싫어하는 건 아니었지만 아티스트라고 생각할 수는 없었어요. 제가 정말 궁금했던 건 왜 일본의 아이돌 산업은 이렇게까지 성장하지 못했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연습생을 육성하는 자니즈 주니어 같은 시스템도 있고 나름의 훈련 과정도 있지만 한국 아이돌처럼 엄격하고 치밀한 훈련을 거쳐 무대에 서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일본은 여전히 아이돌의 외모와 친근함에 의존하는 반면 한국은 그들의 예술성, 실력, 그리고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전략까지 모두 갖추고 있었죠. 제가 생각하기에 일본 아이돌들이 한국처럼 발전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일본 방송계에 깊이 뿌리내린 자니즈 사무소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자니즈는 오랜 시간 동안 일본의 방송계를 꽉 잡고 있었어요. 자니즈는 NHK를 비롯한 거의 모든 주요 방송사의 프로그램에 그들의 가수를 사회자나 패널로 출연시키며 방송계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드라마에서도 주연은 대부분 자니즈 소속의 아이돌들이 맡았고 방송국은 자니즈의 힘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 상황은 마치 자니즈 없이는 일본 방송계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고착화되어 있었어요. 자니즈가 타 기획사의 아이돌들을 견제한 탓에 건전한 경쟁이 일어나기 힘든 환경이 만들어졌죠. 방송사들은 항상 자니즈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외부에서 온 아이돌, 특히 한국의 남자 아이돌들은 일본 시장에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자니즈의 시스템은 획일적이었고 혁신이나 변화보다는 그들이 만든 틀 안에서 안주하는 모습이 많았어요. 그 결과 일본 아이돌 산업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한 채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죠. 반면 한국 아이돌들은 끊임없는 경쟁과 철저한 훈련을 통해 자신들의 능력을 입증하고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일본 아이돌들이 그러지 못한 이유는 결국 자니즈의 독점적 지위가 한계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자니즈의 사장이 사망한 후 드러난 추악한 실태는
일본 아이돌 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그동안 자니즈 내부에서 연습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학대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자니즈의 어두운 면이 세상에 드러났어요. 이 사건은 일본뿐 아니라 해외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되었고 심지어 유엔 인권이사회까지 조사에 나설 정도로 국제적인 파문을 일으켰죠. 이는 단순한 연예계 스캔들이 아니라 일본 아이돌 산업 전체에 왜곡된 문화를 반영한 심각한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이런 비뚤어진 시스템이 존재한 곳에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죠. 한국의 아이돌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반면 일본 아이돌들은 여전히 국내 시장에 머무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아이돌들은 일본 방송계에서 항상 들러리 같은 느낌으로 대우받았어요. 실력이 뛰어난 것은 누구나 인정했지만 여전히 메인 자리는 일본 가수들이 차지했고 한국 가수들은 그저 화려한 장식품 정도로 여겨졌죠. 하지만 자니즈 사건 이후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니즈의 빈자리를 메운 것은 다름 아닌 K-팝이었죠. 이제는 BTS, 블랙핑크 같은 글로벌 아티스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들러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미국이나 유럽의 톱스타들처럼 대우받고 있었죠. 그도 그럴 것이 BTS나 블랙핑크는 이제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는 아티스트들이에요. 빌보드를 장악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하는 그들의 존재감은 일본 내에서도 엄청나죠. 일본에서 공연하는 뉴진스, 세븐틴, 아이즈원 같은 그룹들 역시 도쿄돔을 가득 채우며 큰 인기를 누리고 있고요. 지금은 그저 한국에서 온 가수가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의 톱스타들처럼 그들을 대우하고 있는 게 분명해요. 일본과 달리 그들은 진정한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니까요. 특히 전통 있는 음악 방송인 홍백가합전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강했어요. 홍백가합전은 일본에서 긴 전통을 가진 연말 음악 방송입니다. 작년 홍백가합전에서 K-팝 가수들이 대거 출연했을 때 저는 그 무대가 마치 K-팝 스타들의 축제처럼 느껴졌어요. 예전엔 이곳에 출연하면 가문이 영광이었고 일본의 모든 가수들이 한 번쯤 출연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방송이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시청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젊은 세대에게 외면받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가 열광하는 K-팝 아티스트들을 대거 출연시키며 재기를 노리려는 시도를 한 거죠. 얼마 전 일본 인터넷에서 엄청난 화제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니즈 소속의 스노우맨 메인 보컬과 한국의 BTS에 이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휴닝카이가 일본의 라이브 음악 방송에서 듀엣으로 노래를 부른 영상이었죠. 두 사람은 일본 노래를 함께 불렀는데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 팬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죠. 사람들은 이미 한국 아이돌들이 연습생 시절부터 철저한 보컬 트레이닝을 받아 기본기가 탄탄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일본 아이돌들과 수준 차이가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던 거죠. 특히 스노우맨의 메인 보컬이 음정을 맞추지 못하고 불안한 실력을 보여주자 많은 이들이 보고 있는 내내 불편함을 느꼈다고 했어요. 그에 비해 한국 아이돌, 그것도 외국인인 휴닝카이는 일본어로 된 곡을 훨씬 자연스럽고 안정적으로 소화했어요. 그 결과 왜 일본 노래를 일본 가수가 아닌 한국 아이돌이 더 잘 부르는 거냐라는 댓글이 쏟아졌죠. 물론 일본 팬들 중 일부는 스노우맨의 창법이 독특할 뿐 실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반론을 펼쳤습니다. 그 곡이 일본 가수에게 맞지 않는 곡이었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제게는 그저 구차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어요. 만약 진짜 자신에게 맞지 않는 곡이었다면 방송사와 상의해서 곡을 바꾸는 것도 가능했을 텐데 왜 안 그랬을까요? 그리고 창법을 논하기 전에 청취자들이 조마조마한 마음이 들 정도로 음정이 불안하다면 그건 이미 문제 아닐까요? 특히 일본 가수가 노래할 때는 긴장하게 됐고 반대로 한국 아이돌이 부를 때는 안정감을 느껴서 마음이 놓였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일본 아이돌들은 소속사에서 보컬 트레이닝도 받지 않고 따로 받고 싶으면 개인 돈으로 선생님을 고용해 배운다는 소문도 있죠. 반면 한국 아이돌들은 체계적으로 트레이닝을 받으며 완성도 높은 무대를 준비합니다. 이 사건 이후 많은 일본 팬들이 실망했어요. 안 그래도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구독형 미디어로 옮겨가던 시청자들의 관심은 더더욱 일본 방송계를 외면했어요. 한국 아이돌들의 뛰어난 실력에 감탄했고 반대로 일본 아이돌들의 부족한 실력에 등을 돌렸어요. 일본의 방송계가 자니즈의 문제로 혼란스러워진 데다 K-팝의 압도적인 퍼포먼스와 수준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일본 방송계를 떠나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단지 아이돌 업계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일본의 영상산업이 쇠퇴하고 있다는 걸 체감하는 요즘 예전과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가 감돌고 있어요. 한때 높은 시청률을 자랑하던 일본 드라마들이 이제는 급속히 인기를 잃고 있어요. 그에 따라 투자도 줄어들고 더욱더 획일화된 내용이 반복되고 있죠. 요즘 일본 드라마는 대체로 일본 만화를 영화나 드라마로 각색한 작품들로 가득해요. 만화 원작이니 상대적으로 투자를 받기 쉽고 팬층도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완성도가 너무나 낮아서 평가도 좋지 않아요. 결국 일본 영화나 드라마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건 대부분 애니메이션이 차지하고 있죠. 드라마 역시 비슷한 상황이에요. 요즘은 한국 배우를 기용해 한국어를 사용하는 소재나 한국 드라마를 리메이크하는 게 주를 이루고 있어요. 사실 시청자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한국 드라마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최근에는 DVD 대여점인 츠타야에서도 한국 드라마 전용 코너가 점점 넓어지고 있고 대여 순위도 높은 편이에요. 넷플릭스나 훌루 같은 구독형 플랫폼에서도 한국 드라마가 항상 고순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얼마 전 일본 드라마 I Love You가 높은 랭킹을 기록하면서 오랜만에 일본 드라마가 선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정말 이 드라마를 일본 드라마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드라마는 사실 한국 드라마의 스타일과 이야기를 상당히 차용한 작품이었어요. 게다가 일본의 인기 스트리밍 서비스인 티빙에서는 한국어 대사를 알아듣지 못해 자막이 붙은 재방송을 꼭 2번 이상 시청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예요. 특히 화제가 된 것은 스카이캐슬의 리메이크였어요. 일본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는데 일본 의사들은 한국 의사들만큼의 높은 소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설정을 바꿨다는 소문도 돌았죠.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한국이라는 키워드예요. 이 단어만 들어가도 화제성을 얻고 높은 광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니 스폰서들도 반응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일본의 영상 산업은 점점 한국 콘텐츠에 의존하는 형태로 변해가고 있어요. 일본 자체 콘텐츠는 획일화되고 독창성도 잃어버린 채 시청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어요. 요즘 일본 연예계에서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일종의 필수 코스처럼 여겨지고 있어요. 특히 배우들이나 가수들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빠르게 캐치해서 최신 트렌드를 먼저 알아두려는 움직임이 활발하죠. 한국 영화나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일본 연예인들도 한국 시장에 진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일본 연예계에는 한국계 출신이 많기로 유명했지만 그동안은 그런 사실이 알려지면 차별을 당하거나 인기가 떨어질 우려 때문에 다들 조심스럽게 숨기곤 했어요. 한국계라는 걸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분위기가 아니었죠. 그러나 요즘엔 시대가 변했어요. 이제는 한국계라는 것이 오히려 부가가치가 되고 있어요. 한류가 전 세계를 사로잡으면서 일본 연예인들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거죠. 예를 들어 한국계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가수 크리스털 K는 이전에는 자신의 한국계 배경을 크게 드러내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한국어 어학 연수를 하고 한국 가수들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는 등 한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듯 보여요. 한국어 실력을 쌓아서 한국의 무대에서도 인정받으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죠. 일본의 유명 연예인들 중에도
뛰어난 한국어 실력을 뽐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미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커리어에 큰 도움이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일본 연예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실감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한국과 관련된 것들이 숨겨져야 할 것이었다면, 이제는 자신의 커리어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지는 거죠. 요즘 일본의 트렌드를 보면 한국이 빠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광고나 노래에도 일부러 한국어 가사나 대사를 집어넣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한국어가 들어가면 그 자체로 세련된 느낌을 주고 마치 최신 유행을 따르는 것 같은 인상을 주죠. 예전에는 한국 방송계가 일본을 벤치마킹하며 성장했다면 이제는 그 반대가 된 것 같아요. 일본의 각본가, 연출가, 연예인들 모두 한국을 주시하고 있어요. 이제는 일본 안에서만 잘하면 되는 시대는 지났어요. 대중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졌고 이런 요구에 맞춰 성장하지 못한 일본 방송계는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있죠. 솔직히 말해서 이건 필연적인 일인 것 같아요. 한국 방송계는 철저한 연습과 준비를 통해 세계 무대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어요. 반면 일본은 원래 이렇다라며 자기만의 방식으로 버티려 하지만 이게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거죠. 저는 솔직히 한국이 많이 부러워요. K-드라마와 K-팝은 이미 글로벌 스탠더드가 되었고 그만큼 수준 높은 콘텐츠를 만들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의 이런 발전 덕분에 일본 방송계에도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는 점에서는 감사해요. 그리고 제 자신이 한류와 관련된 정보를 더 널리 알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일본과 세계의 이해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고요. 일본의 방송과 연예 산업이 진정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쟁과 다양성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이 준 자극 덕분에 일본 방송계도 더 나아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철저한 준비와 경쟁이 없다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현실을 마주한 지금 일본 방송계가 한국처럼 발전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은 한국 문화를 부러워하며 본받고 성장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일본 평론가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매일매일을 감동적인 이야기로 채우고 싶은 감동 다이어리였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